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이른바 구구절에 전용차를 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등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무도 없는 청사 공간을 터벅터벅 걷더니 북한의 당, 정, 군을 대표하는 각계 간부들이 한데 모인 공간에 도착한 직후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에 별도의 연설 행사를 마련한 적이 없었는데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연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본 행사와 부대 행사 등 구구절 경축 행사에는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별도의 연설에 특히 대중이 아닌 간부들 앞에서 이례적인 연설에 나섰는데 그는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없는 행사를 만들면서 간부들 앞에 나선 것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인 연설에 나선 건 북한의 홍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축제처럼 비춰질 만한 행사는 최대한 삼가돼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 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작년 구구절에는 김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딸 김주애를 등장시키기도 했고 10살 남짓한 김주애 앞에 무릎을 꿇는 군서열 2위의 모습을 가감없이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른바 4대 세습론에 불을 지피면서 김주애를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김 씨 일가 모두 경축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7일 기록적인 수해가 발생한 당일에 김정은 정권의 관심이 오로지 평양의 전승절 행사에 쏠렸던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진중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통상 9월에 열리는 우리로 치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이 올해 헌법 개정 문제 등으로 어려워지자 그 연설을 이번 연설로 대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부들을 향한 연설을 보면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국가적 과업을 완수해내야 한다고 계속 독촉합니다. 이걸 봐선 지금 당장 간부들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상황 인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그만큼 국정 전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사업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독려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뭔가 우려 사항들이 지금 잔뜩 국가 사업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의 연설 내용 중에는 농사 작황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북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한 대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순탄치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다. 혹시만 큰 물 피해가 발생해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역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응에서의 허점을 투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홍수 피해도 컸으며 대응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또 연설 내용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적 과업들, 특히 지난 2021년에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지방발전 정책 등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시한 내에 반드시 목표치를 관철시킬 것을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부들의 불만과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는 걸 인지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지방발전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우리의 지방발전 정책이 그 집행에서 담보가 있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오기는 계획의 이제 4차년도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기능 계획을 하기도 사실은 좀 빠듯한데 거기다가 지방 공장까지 지어라. 거기다 또 해서 20개 그 시군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한 이제 시설이라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과제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하자는 이야기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지난 7차 당대회의 목표가 매우 미달됐다는 현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때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렇게 현실에 맞춘 목표마저 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부들을 체근하는 겁니다. 지난번 5개년 전략은 이제 뭐 본인들도 목표 미달을 인정을 했고 이번 것도 잘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실제로 그래서 목표도 되게 낮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5개년 계획은 뭐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뭐 목표 달성했다라고 이제 내년 말에 가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도 역시 핵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거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 엄중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큰 틀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경제 부분인데 두 번째 국방력 발전 계획 4년 차에 맞게 올해 8개의 국방 과업 실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상당 부분 알곡수 항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기반 건설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요. 군수 생산 시설과 무기 보관 창고들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연간 군수 생산 목표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110일 남은 나머지 기간 동안 이걸 최대한 달성해라 라고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얻는 대가인 대북 제재 해제의 경제적인 혜택이 얼마나 클지는 북한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됐던 당시에 북한 관료가 이러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입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오히려 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뼈아픈 조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71발을 쐈던 지난 2022년에는 최대 6,890억 원이 들었을 거란 국방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분석을 적용을 해본다면 약 34발을 쐈던 지난 한 해에만 북한은 최대 3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미사일을 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국가의 계산 방식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10분의 1의 비용도 안 든다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 그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와 국방연구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씨 일가 등 특권층에게만 모든 자원이 쏠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작 그들이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의 획기적인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들이 침수되기 시작한 지난 7월 27일 평양에서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을 북한의 승리로 둔갑시키고 체제 결속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인데 신의주와 압록강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던 시점에 평양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바로 전날인 7월 26일 저녁 조선중앙TV에서는 26일 밤과 27일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주의 예보가 나왔지만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도 전승절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쨌든 평양의 관심은 전승절에 쏠렸고
비 피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여러 간부들을 총살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도 주어진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가 그 이후에는 모든 주민을 구조해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이 평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수재민 인원만 15,400여 명인 걸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만 보더라도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긴 현장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북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은 북측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경공업 기지가 있는 신의주 그리고 군수공업들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가 잠겼기 때문에 그 북한 내 경제적인 타격, 산업적 타격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과 주민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의 인구들이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북한의 경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복구하고 완전히 재건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몇 차례나 수해 현장을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긴 했지만 수재민들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해 지역 어린이들을 평양까지 불러서 교복과 학용품과 같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수해 지역을 김정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전용 열차 앞에 수재민들을 불러 모아서 인민 사랑에 대연설을 하고 또 지원 물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면서 간부들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지역 간부 여러 명이 지난달 말에 한꺼번에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 책임을 물어서 우리의 도지사격인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이 경질이 됐는데 이들이 처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과 관련해 관련 동향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남한 언론 보도를 날조라고 반발했던 김정은이 간부들을 집단 처형한 것은 실제로는 피해가 컸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해를 통치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초기에 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진두지휘 의사를 밝히고 군부대가 동원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따르고 문화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형식으로 이제 재복구돼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입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일종의 전화위복 프로그램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유독 평양에까지 그 이재민들을 불렀고 또 한편에서는 처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전에 어떤 전화위복 그런 스토리로 풀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한 타격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민심의 이반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해 11월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북한 간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앞서 리일규 전 참사도 언급했듯이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내보이는 듯한 분노와 강한 질책이 북한 간부들을 두렵게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 시찰했을 때도 간부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김정은은 새로 건설된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들이 낡고 또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이 됐다면서 이로 인한 개보수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 건설감독기관의 직무 태만이 극심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은은 국가건설감독상과 또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되먹은 자들이라면서 사법 처리까지 지시했고 삼지연시 건설지휘부 준공검사위원회 성원들에 대해선 전원 사업 정지를 또 건설부문 정치 책임자인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대해선 강직시킬 것을 즉
직위를 강등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상당수가 해직이나 혁명화, 심한 경우 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한 질책과 책임 전가의 대상은 지위 고하를 막론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평안남도의 안석 간석지에서 560여 정도의 간석지 구역이 침수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김정은은 경제총사령탑인 김덕훈 내각총리를 정조준해서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만 김덕훈 총리는 숙청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견제한 모습입니다. 또 그 총리가 정당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일관성은 보이지 않죠. 그런 고위 간부들은 그 자기 권력을 떠받치는 핵심 세력으로 웬만해서는 그냥 같이 가는 형태로 소소한 잘못은 질책하고 공개 질책까지 하면서도 다시 껴안고 가고 대신에 이제 막 그 밑에 있는 그 실무급 책임자들이나 관리들은 강하게 질책하거나 뭐 그런 문책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다잡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물론 한편으로는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간부들을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진 않을 겁니다.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분과별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도 김정은 본인이 직접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분과협의회를 만드는 취지하고 김정은이 관료들에게 일종의 독촉하는 것과 같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 기존에 그냥 전체적인 전략적 노선 설정하고 그냥 당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면은 그 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한 그 성과도 제대로 못 내고 책임도 잘 안 지는 일종의 북한 김정은식 표현으로 태공을 부린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협의회를 통해서 너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상위 제시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된 각성과 환기를 해라.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 훨씬 강하죠. 지방 간부들이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사실 군 단위, 시도 단위로 자족 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20 곱하기 10 해갖고 모든 그 북한 지방을 이제 선진화하겠다는 공업하겠다고 작업 체제를 갖춘다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거든. 그러다가 뭐 수해나면 또 그 모든 장비와 인력 재원을 또 그쪽에 갖다 다 투입하고 아마도 그 내부적으로는 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심을 달래려면 방법이 중앙 간부들을 채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간부들에게 몸을 성의 보존하려면 일을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를 처형과 숙청과 같은 지금 같은 시대의 비상식적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간부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간부들로 하여금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또 보신주의로 더 회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백이었습니다.